예, 그럼 두 번째 발표는 서울교대 홍성두 교수님께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으로 살펴보는 장애인 교원 권리 보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교대 근무하는 홍성두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발표를 드릴 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살펴보는 장애인 교원 권리 보장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찍는 장소에 이게 조명이 엄청나고요. 막 앞에 카메라들이 몇 대 있어가지고 사실 앞에 계신 분들께서 이렇게 발표하시는 게 좀 힘들어 보이시는 게 이게 저도 되게 낯설고 마치 이게 뭔가 이게 제가 이게 촬영을 당하는 듯한 잘못 발표했다 영원히 박제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담감이 너무 커가지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중에 이제 사회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에서 이제 지하철에서의 어떤 시위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좀 차분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제가 이렇게 막 욱해가지고 화가를 내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서울경찰청장이 전장현 이제 시위가 과도하다고 향후에 이제 강제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오늘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사회적 합의의 부분이 아직 좀 가야 될 길이 좀 멀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해보는 계기가 이제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이 이슈들이 좀 예민하게 나오는 부분이어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서 도입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서영 교수님이 아주 뭐 간략하게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결론은 이렇다. 이동은 생존의 전제다. 대중교통 이용은 법전에 명시할 필요조차 없는 도시 생존의 기본권이다. 기본권 차별이 불법이지 기본권 확보 요구가 불법일 수는 없다. 이렇게 서울대학교 이제 서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심플하게 이제 그걸 중앙시평에 이렇게 길게 써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하철에서도 보면 이제 다양한 장애인이 있죠. 그러니까 장애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외과적인 어떤 손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사회가 만들어내는 우리 어떤 제한된 모습들을 만들면서 그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서 수많은 장애인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을 너무나도 공공연히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은 그냥 생존의 전제인 거죠. 그냥 생존의 전제입니다.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이걸 지켜 나아가 줘야 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나오는 어떤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어떤 핵심 뭐 이슈들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교육계의 문제로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꿔가지고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작년 3월 26일 날 코로나 이후에 이제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이란 것을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핵심적인 주제로 잡혀 있는 게 뭐였냐면 장애인 교원하고 이공계 인력 등 이제 전문 인력 양성 및 기회를 확대를 한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교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교직 과정에 장애 학생에 대한 어떤 초과 선발을 허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고용 활성화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고용이 있어서 이제 장애인 교원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차별적인 부분들을 좀 해소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활성화 방안들이 좀 나왔고요. 정부에서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거에 반해서 실제로 이제 뭐 또 작년에 이제 또 뭐 큰 이슈들이 됐었죠. 뭐 교대에서 입시 성적을 조작했다라든가 뭐 장애 공무원 의무 고용률을 뭐 교대에서 잘 이제 모집 비율이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거에 대응해서 이제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에서 단체 교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이제 장애인 교원들 장애 공무원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물고 있는 어떤 부담금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금으로 이제 납부되어지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장애인 차별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교육계에서도 이제 비단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데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장애인 교원의 어떤 권리 보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 입장에서 봤었을 때 장애인 교원이 어떤 식으로 권리 보장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방안들에 대한 부분을 좀 살짝 다루는 걸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이념과 이론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대한 관한 법률을 이제 약칭 이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 얘기하고요. 이 법령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좀 이제 정리해서 표현해 보자면 장애인 차별은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일상의 사회생활에서 구분, 배제하거나 불리한 처우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준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밑에 보시면 차별이 되기 위해서는 동등하지 않은 다른 처우와 함께 그 근거가 불합리하다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다른 처우로 하는 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성립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동등하지 않은 다른 처우를 대우를 해줘도 된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논리적인 형태를 좀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현행 법률의 이제 좀 제한점이라 볼 수가 있고 현재 사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청회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이전 법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적극적인 어떤 평등 조치로 변화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이전 법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련해서 이 토대가 되는 게 이제 인권 이론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근대 사회에서 이제 인권이라는 것이 오래 기간 동안 이제 인간 평등, 인류 평등, 그리고 이제 어떤 국가 권력의 어떤 뭐 개입, 뭐 이런 것들로부터의 어떤 자유 이런 거랑 되어져 있다 보니까 철저하게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 간섭의 배제,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방향을 갖고 있었다면 오늘날의 이제 변화는 뭐냐면 인권 욕구에 대한 이제 적극적 충족을 의미하게 됩니다. 적극적 충족을 의미하는 거지 간섭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현재 우리 국가 시스템에서 사회가 이제 국가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오히려 개입을 하지 않게 되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억압적이고 이제 차별적인 삶의 환경에 이제 더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간섭의 배제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어떤 인권 욕구에 대한 충족으로 이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이론의 어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갖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련된 기초 이론들을 보게 되면 이제 정상화 이론하고 이제 자립생활 운동 이 두 가지 어떤 커다란 토대들이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된 기초 이론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정상화 이론이라는 거는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고 해당 지역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확보한다. 그래서 이제 차별적 사회 환경에 대한 적극적 시정,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는 이런 견해로 이제 정상화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애인 인권 옹호랑 이제 평등한 사회관계 실현을 지향하는 철학적 기반들을 좀 제공하게 된 것이고요. 이 이론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또 학자분들도 꽤 계세요.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정상화된 시스템으로 돌려놓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어떤 생활의 문제가 해결이 전혀 안 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그냥 선언적인 의미만 있다면 이런 가장 큰 제약이 되는 이런 빈곤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하나도 해결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아무리 뭐 정상화를 해놓는다, 그 해놓으면 뭐하냐? 막상 그 사회 내에서
자기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생활 구조나 사회 문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어떤 정상화 과정을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버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어떤 뭐 이용 관계, 복지 서비스 이용 관계를 볼 때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이제 억압적 관계를 보고 이런 것들이 어떤 투쟁을 통해서 이런 억압적 관계를 벗어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정상화란 말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장애인의 뭐 무모한 지역사회 복귀는 보시면 이제 장애인의 무모한 지역사회 복귀는 차별과 억압 상황을 더욱 직접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득권층이 제공하는 복지 상품에 이제 의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비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뭐 일부 단체들이 이제 탈시설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탈시설화를 찬성하는 그룹도 있고요. 이걸 또 반대하는 그룹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쪽 의견만이 완벽하게 옳다 이런 입장을 취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정상화 이론에 의해 가지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탈시설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또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분별한 무작정적인 어떤 이런 탈시설화가 오히려 이제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화 이론과 함께 또 이제 자립생활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또 자신의 어떤 선택권과 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나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자기 권리를 이제 주장하는 이런 또 이론이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료적인 모델이 있고 사회정치적인 모델들이 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로 이제 여기서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토대가 되는 거는 주로 이제 사회정치적 모델이 이제 주요 토대가 됐는데 한편에서는 또 의료적인 모델도 무작정 이렇게 무시하기에는 너무 강력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서 이 두 개가 계속 이제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이런 어떤 뭐 이념과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거에 관련된 이제 주요 쟁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 개념하고 너무 과도하게 일치시키는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지원법으로서의 장애인 복지법하고 이제 권리법으로서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간의 어떤 이 차이를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할 거냐, 장애차별금지법을 할 거냐 이 얘기를 하면서 주체의 문제, 대상을 대상화하는 문제,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제 사회 맥락 속에서 이제 장애 유발 요인들에 대한 이런 유발 요인들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관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냐, 장애차별금지법이냐 이런 논쟁들이 여전히 이제 좀 있어 왔고요. 이 부분이 아마 이렇게 새로 개정되는 부분에서는 좀 보다 좀 합의된 과정 속에서 좀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별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직접 차별이나 간접 차별, 그다음에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절, 광고를 통한 차별들 여러 가지 이런 차별적인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사회적인 맥락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 직접 차별은 잘 안 하죠. 근데 여전히 나이스하게 무시하는 이 간접 차별들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정당한 편의 제공을 안 해주는 이 거절을 통한 차별들이 이렇게 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별 행위가 우리가 그대로 느끼는 이런 직접적인 차별 외에도 여러 가지 차별 행위가 있다는 거를 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또 적극적인 우대 조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별에 대한 어떤 판단을 어떻게 성립할 것이냐, 뭐 차별의 원인이 뭐 두 가지 이상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차별을 판단 내리는 분들이
이 장애에 관련된 비전문가들이 꽤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경찰이나 검찰 조직 내에서도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뭐 이게 진짜 장애인 뭐 차별이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를 판단낼 때 이제 전문가들이 없이 이제 비전문가들이 자꾸 참여하게 되면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판단에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권리구제에 관련한 문제도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랑 이제 법무부 장관, 법무부라고 하는 이중적인 이원화된 어떤 단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악의적 차별에 대한 판단 기준도 좀 모호하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현재 주요 쟁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것들, 제가 이제 직접 차별, 간접 차별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정당한 편의 제공에 어떤 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현재 이제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 교원들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그래서 이제 대학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뭐 교대 같은 경우도 이제 장애인 교원을 이제 육성하고 이제 길러내고 있는데, 그 대학 수업에서 어떤 차별들을 당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과제가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뭐 뜀틀 같은 거 자기가 이제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뜀틀 같은 거 할 수 없고, 굴르기 같은 거 할 수 없고, 뭐 뜀틀은 할 수 있는데 굴르기를 제대로 못 한다든가, 그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뭐 과업에 대해서 대체 과제들을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정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얘기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여기서 차마 이제 얘기 못하는 여러 가지 진짜 정말 저게 교육기관에서 일어난 일일까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심한 어떤 뭐 차별을 당하는 일들이 고스란히 이제 여전히 있거든요. 참 어려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뭐 실라버스 만들 때부터 이런 것들을 좀 대체 과제나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필요가 있을 때 뭐 요구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교육권을 행사하는 이제 강사나 교수들이 이런 차별적인 어떤 수업 내용을 운영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가 그 글로는 썼는데, 이제 예시를 또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제 경험하고 있는 차별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자폐성 장애 친구가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또 이제 성 같은 거 이제 눈을 떠서 갑자기 이제 장애인 교원한테 이제 선생님 옷 벗어 봐봐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거 이제 기분 나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자폐성 장애 친구를 가르치고 있는 특수교사 선생님이 와가지고서는 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똑같은 장애인이면서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뭐 싫어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나쁜 사람 취급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너도 장애인데 왜 너 이 장애를 더 못 이해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차별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이제 모아보니까 자료들이 이제 되게 많이 모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험하는 이제 차별의 실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는 뭐 1,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이제 뭐 선생님이 이제 가니까 뭐 장애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장 교감 선생님이 마치 이제 뭐 이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이제 금기시 되어야 될 말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오히려 이렇게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학교 공간에서는 장애인 교원이라고 얘기되는 것이 절대 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이제 되게 깊이 또 상처를 받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부모님들이 경험하는 이제 장애인 교원에 대해서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진짜 잘 이렇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교원일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랑, 그다음에 초등교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교과를 다 가르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체육도 못하고 실과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고 이런 거 예체능 다 못하는데 이러면 이게 교과가 제대로 이제 수업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이제 또 부모님들의 이제 불편한 얘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아까도 이제 뭐 지하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하철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하철 타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에 대해서 또 쉽게 자기는 경험하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편하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또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장애인 교원을 어떻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면은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 지원을 보장해 주라는 겁니다. 법이 정하고 있으니까 아주 심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라. 법 좀 지켜주세요 이 얘기인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장애인 교원들이 현장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교육청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에 대해서 좀 장애인 교원을 이제 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서들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좀 모여가지고 이제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교원들하고 지내는 거를 제일 불편해하는 통계 조사를 해보면 같이 근무하는 일반 교사 비장애 교원들이 제일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상 자기 이제 저도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저의 과목을 조금 개편을 했었는데 뭐냐면 자기 학급에 장애 학생이 왔을 때는 학생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 케어해주고 도움을 준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내 옆에 장애인 교원이 나랑 함께 교원으로서 생활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공존할지에 대해서는 이 교육은 사실 제대로 좀 저희가 미리 좀 비장애 교원들, 예비 교원들한테 좀 알려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런 연구 과정에서 좀 알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교대에도 이제 장애인 교수가 있느냐 이 질문이 또 되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삶을 실제로 공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좀 치열하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일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이 좀 필요하다. 뭐 공존하는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인사제도에 대한 좀 보완들, 그러니까 장학사나 이런 분들이 장애인 교원이셨을 때 장애 교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당사자주의 입장에서 훨씬 더 이제 유연하게 이런 형식들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게 경청해 주셔서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전문가도 아닌데 진지한이 궁서체인데 궁서체가 깨졌네요. 이게 원래 이게 궁서체였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내용하고 실제로 그 장애인 교원들이 현장에서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에 그럼 그 교대에는 장애인 교수가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때문에 저희도 기관에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직원으로. 근데 저희 회사에 있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냥 장애인이라고 얘기 안 하면 장애인인지 모를 정도의 아주 경미한 장애를 가진 이런 분들이 주로 취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애가 많이 있으신 분들이 취업이 잘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홍성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이제 지은 교수님의 토론을 듣고 그다음에 네,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은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음소거를.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지은입니다. 홍성도 교수님의 그 장애인 교원 권리 보장에 대한 발표를 잘 들었고요. 사실 이 연구를 좀 작년부터 꾸준히 해오신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리된 모습의 그 원고를 접하게 돼서 반가운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같은 특수교육을 연구하고 특히 저는 장애인들의 성인기 전환이나 고용 상황에 대해 관심을 계속 갖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고민이 있었던 터라 좀 생각을 저도 정리해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장애인
장애인 교원이라고 한다면 뭐 교사겠죠. 근데 교사라면 이 장애인 교원 문제의 핵심은 첫 번째는 이분들의 일할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일할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근데 장애인 문제가 사실 생각보다 이게 학계에서 논의나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은데 이것이 어떤 법안으로 적용이 되고 정책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리와 공격에 되게 쉽게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여전히 어려운 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사실 장애인 교원의 권리는 일할 권리를 누려야 되는 모든 인간이 누릴 기본권,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과 다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논리 자체가 지금 장애인들이 특히 교육청 내의 장애인 교원들은 겨우 물리적 통합에 그치고 있다는 걸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합교육 얘기할 때 물리적 통합이냐 사회적 통합이냐 정서적 통합이냐 얘기하는데 사실 사회적 정서적 통합엔 가지도 못했고 이제 겨우 물리적 통합을 이루어가는 단계 수준인 것 같아서 저는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특수교육과가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정작 교육청 내에서는 그 고용이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률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수백억 원의 고용 부담금, 저는 수백억 원의 고용 부담금을 낼 바에야 장애인 고용률을 교원의 고용을 늘리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교육청 차원의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상황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뭐 등급제 폐지도 얘기하시고 지금 사실 이런 고용 관련 논의가 또 많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 탈시설과 정상화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고령화,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신규 장애인. 그래서 이게 장애인 교원과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장애인들은 이런 직군들을 주로 하지라는 직업군에서 다양화되고 있다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제 장애 학생들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바리스타, 제빵 이런 쪽 직무 교육에 되게 수십 년간 이어져 왔는데 더 이상 그게 아니라 좀 다양한 직업군에서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고민되어야 되는데 그 논의가 사실 많이 지체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장애인들도 내가 고등교육을 받고 어떤 역량이 되면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다양한 직업군에 도전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게 이제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개선해 나간 노력이 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그 고용 환경에서의 통합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원도 그렇지만 뭐 아까 그 새 정부에서 얘기한 그 장애인 고용 관련된 정책에서도 뭐 그 IT 엔지니어 같은 그런 그 정보화 사회 그 4차 산업 사회에 없는 그런 관련 기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미국에서는 한창 또 굉장히 논란이 돼 간호사를 장애인이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한쪽 팔이 좀 불편하신 장애인 여성이 장애 여성이 결국 간호사가 되는 사례를 제가 유학 때 본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장애인 예술가가 이제 작품 활동을 해서 그 갤러리에 소속된 작가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장애인이 이렇게 생각했던 새로운 분야로 확장되어 있는 추세고 연구자로서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것 같고 교사에 대한 논의는 그거의 어떤 중요한 출발점. 그러니까 직무를 좀 이젠 다양화해야 된다. 더 이상 너무나 단순한 기능직 쪽의 그 장애 학생들과 장애인들의 고용을 하지 그 직무 개발에 게을리했던 건 아닌가. 연구자로서 그런 좀 반성이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그 제안하셨던 그 주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 일단은 저는 수백억씩 고용 분담금을 낼 바에야 고용률을 일단 올리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모든 기관들, 모든 직종은 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뭐 내가 고용 부담금 내고 돈으로 때울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책무를 다하고자 사실은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면서 장애인 고용률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교육청이 너무 특수교육 정책을 관할하면서 그 자신의 어떤 그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좀 이제 원고를 받고 이거 좀 찾아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최근에 저도 장애인 교원들 노조분들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책 제안 관련해서 뵐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요구 사항을 좀 몇 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사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요? 여쭤봤더니 재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특히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있으신데
그걸 관련해서 평가를 냈을 때 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본인이 느끼시는 걸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건강상과 장애로 인한 특수성이 있는데 그것을 좀 배려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담 지원 부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 역량 관련해서 컨설팅이나 좀 지도를 받고 싶은데 지금 특히 요즘 비대면 수업도 하고 특히 요즘은 갈수록 학교 현장에서 교수법에 대한 그 수요나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어서 융합 과목도 해야 되고 뭐 팀 티칭도 해야 되고 프로젝트 수업이나 과정 중심 평가 이렇게 혁신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것들을 좀 따라가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나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싶다 그런 계셨는데 그것에 대해 지원을 좀 받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작 교육청에 장애인이 한 명도 없더라. 그러니까 학교가 아니라 그 본청에 들어왔을 때 장애인 근무자가 없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은 벽을 느끼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교육청 차원에서 장애인 그러니까 뭐 행정 직무자일 수도 있고 뭐 장학사 분들 중에서 언제가 나오실 수도 있겠고 뭐 그런 분들이 늘어나야 내가 같이 근무하는 정책을 관할하는 곳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지내야만 뭔가 진짜 실제적인 요구를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좀 저는 그분들 만나고 좀 제가 처음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이게 장애 유형이나 건강 상태는 굉장한 개인 정보죠. 그런데 이것들을 그 학교장들이 마구 노출을 하신다는 거죠. 쟤는 무슨 장이 몇 급으로 그래서 쟤는 그래서 특히 정서나 정신건강 이슈가 있으시거나 건강장애를 가진 분들이 노출을 별로 원치 않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배려를 한다는 미명하에 강제 노출이 돼서 약간 본인이 놀림감이 되는 것 같은.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화를 되게 부탁하셨어요. 그게 너무 감각이 없으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실태 조사를 이제 해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얘기랑 비슷해지는데, 이제 장애인들이 굉장히 다양한 직무에 도전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 본다면 이렇게 교원이나 이렇게 좀 다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아직 이분들이 장애인 교원으로 잘 기능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로 발달이나 직무 어떤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한 연구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취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초기에 진입하신 장애인 교원분들이 어떻게 우수한 교사로서의 직무 발달을 해가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해 하는 연구입니다. 그런 연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한 같은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다양한 존재가 교실에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교원이 우리에게 수업을 가르치는 것들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이 시사하죠. 통합과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을 자연스럽게 늘리게 하고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방법을 강구해서 그 수업을 더 다채롭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졌을 수도 있는 건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제한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 이제 하기에 바쁜 거죠. 그것만 보완하기 바빠서 좀 장애인 교원이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융합 교과 개발 혹은 교수법 이것에 대해서 저도 특수교육 분야에서 이걸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분들을 만나 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연수를 실시하고 뭐 장애인의 개선 교육을 하고 그건 물론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계속 되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건 나를 특혜를 해달라는 것보다는 나도 유능한 교사가 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근데 유능한 교사가 되는 길을 찾고자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그냥 나 편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약간 그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가지는 약간 도깨비 같이 생각하는 그런 판타지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나도 그냥 유능한 교사이고 싶고 장애를 극복했다기보다는 그냥 유능한 교사인데 장애가 있는 개별 특수성을 가진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어떤 간담회에서 제가 좀 최근에 그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청이나 이제 교대에 계시거나 사대에 계신 교수님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교사가 되면
이력서 한번 30개 이상 써보지 않고 교사나 교수가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좀 둔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 교육청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제 다른 분야와의 어떤 융합적 연구가 더 필요해지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다양성이 중요하고 통합이 중요하고 이런 얘기 계속 하지만 뭐 장애인 교원 혹은 뭐 다른 특수성을 가진 교원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 교원이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만드는 게 우리가 오늘 이제 주제이기도 한 통합과 진짜 인권 교육의 실현과 잘 맞닿아 있는 접근이 아닐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도 부탁드리는 홍 교수님은 이거를 잘 이렇게 발전시키셔서 이제 좋은 연구를 계속 지속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얹어서 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토론자의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주로 코멘트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홍성두 교수님께 많은 제안과 또 앞으로 연구에서 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장애인 교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결국은 그 직업이라든가 고용의 문제가 결국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시면서요. 이 고령화에 따른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 사회에서 앞으로 이제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장애인 차별뿐만이 아니라 사실 최근에 국회에서 제일 논란이 되고 지금 몇 달째 계속 시끄럽게 가장 시위가 큰 것이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한 분이 나와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10분이 피켓을 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현실은 아직도 그런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홍성두 교수님 짧게 그 코멘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그 쟁점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차별금지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적극적 평등 조치 뭐 이렇게 이제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제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이제 만들어질 때 이게 약간 이게 정교하게 생각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선언문 같이 되고 말아버리는 실효성, 이게 법이라는 게 실효성이 없으면 사실은 그게 걔도 물론 어떤 이제 인권법으로서 권리를 선언한 의미로서 법도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그냥 선언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게 뭔가 좀 더 구체화된 어떤 내용들이나 장치들이 좀 법안에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가끔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나 이제 차별금지의 문제들이 어떤 진영의 논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보나 보수냐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사실 그걸 떠나서 인간의 문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로 자꾸 다가가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어떤 정치 세력의 어떤 뭐 그룹화된 방식으로 이걸 자꾸 다가가니까 이게 그대로 보이지가 않고 잠깐 이제 필터를 끼워가지고 자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사람도 뭐 어떤 경향성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꾸 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니까 좀 그런 각도로 좀 이런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간이 당연히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간의 장애인들이 인간의 범죄에 들질 못한 거죠. 옛날에 여성이 들지 못하고 귀족 남성만이 인간이었고 이렇게 이제 확장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유연한 사회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되게 발표 토론 모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고 되게 관심 있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 선생님과 토론자 선생님께 저희 박수를 드리며 두 번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